이 프로그램은 만 18세 이상만 시청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이라면 시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자들에게 주어진 도전 과제는 음식과 물은 물론 심지어 옷조차 지니지 않은 채 원시인처럼 생존하는 것입니다. 이는 완전히 낯선 남녀를 한 팀으로 묶어 야생 환경에서 펼쳐지는 진짜 생존 프로그램입니다. 21일간의 도전을 끝까지 버텨낸다면 각자 10만 달러의 상금을 받게 됩니다. 이번 도전의 장소는 멕시코의 캠 우반도에 위치한 고대 정글입니다. 이곳은 마야 제국의 어두운 역사와 깊이 얽혀있는 땅입니다. 수백 년 전, 이곳에서는 마야의 신들에게 바치기 위해 살아있는 인간을 제물로 삼는 의식이 거행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현지 주민들은 기운이 맞는 사람이라면 이 숲에서 기이한 현상을 목격할 수도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번 회차에는 2명의 남성과 2명의 여성이 참가합니다.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은 21일 동안 벌거벗은 채 야생 정글에서 생존해야 합니다. 첫 번째 팀은 노아와 손입니다. 처음 만난 두 사람은 밝게 포옹을 나누며 인사를 했습니다. 둘 다 이번 도전에 큰 기대와 의욕을 보였습니다. 손은 낙하산 줄 한 묶음을 선택했고 노아는 칼을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팀은 줄리안과 스테파니입니다. 첫 만남에서 두 사람은 다소 어색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스테파니는 이번이 첫 참가라 많이 긴장되고 수줍다고 밝혔습니다. 줄리안은 칼을, 스테파니는 낚시 도구 세트를 가져왔습니다. 개인 물품 외에도 제작진은 각 팀에게 불을 피울 수 있는 도구 세트, 쇠 냄비 하나, 모기장을 지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생존 지점까지 3km를 걸어가야 했습니다. 지도에는 서로 다른 두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고 모두들 다른 참가자들이 더 있을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줄리아는 남은 팀과 협력해 식량을 나누고 난이도를 낮추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동 경로를 정한 뒤 두 팀은 각자의 생존 구역을 향해 출발했고 10일 후 다시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정글길은 가시와 덤불로 가득해 걷기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맨발로 이동해야 했기에 부상의 위험도 컸습니다. 시작부터 이동 자체가 큰 도전이었습니다. 길은 없었고 스스로 덤불을 헤치며 나아가야 했습니다. 3km라는 짧은 거리였지만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무더운 날씨는 모두를 지치게 했습니다. 줄리아는 땀에 흠뻑 젖은 채 메스꺼움과 이상 증세를 느꼈고 계속가기 위해 스스로를 다독여야 했습니다. 손과 노아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근처에 소원이 있었지만 평평한 야영지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탐색 끝에 그들은 그곳에 은신처를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줄리안과 스테파니도 위치를 찾았지만 그곳은 모기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은신처를 만들고 밤을 버티기 위해 불을 피워야 했습니다. 주변에는 덤불이 많아 재료를 구하기는 수월했습니다. 손은 은신처의 골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손목 굵기의 나뭇가지를 자르는데도 10번이 넘는 칼질이 필요했습니다. 두 사람은 역할을 나눴습니다. 한 명은 집을 짓고 한 명은 불을 피웠습니다. 높은 기온 탓에 손은 하루 만에 극심한 갈증으로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줄리안 쪽은 진행이 더뎠습니다. 무더위로 기력이 빠진 그는 우선 불을 피우는 데 집중해야 했습니다. 밤이 되자 그들은 임시로 모기장 안에 몸을 웅크리고 잠을 청했습니다. 손과 노아는 간단한 나무 침대도 만들었습니다. 모기장을 걸자 작은 방처럼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들뜬 마음으로 누워 휴식을 취했습니다. 반면 줄리안과 스테파니는 불은 피웠지만 은신처를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줄리안은 구토를 시작했고 1시간 넘게 계속 토했습니다. 그는 야생 생존의 잔혹함을 절감했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심각한 탈수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물을 끓여 수분을 보충해야 했습니다. 정글의 밤은 몹시 두려웠습니다. 모기장 덕분에 손과 노아는 거의 물리지 않고 비교적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줄리안과 스테파니는 은신처가 땅과 완전히 분리되지 않아 벌레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계속 긁어야 했고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둘째 날, 줄리안과 스테파니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수백 마리의 모기가 모기장에 붙어 있었습니다. 스테파니의 몸은 온통 물린 자국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지만 무엇을 증명하려는지 묻자 명확히 답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손과 노아는 숙면을 취했습니다. 모기장은 완벽히 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오늘도 은신처를 보강하며 비에 대비해 야자잎을 더 많이 잘라 지붕을 덮었습니다.
줄리아는 모기를 피하기 위해 몸에 진흙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진흙은 채취를 가리고 피부에 보호막을 형성했습니다. 모기 문제를 줄일 수 있다면 생존 난이도도 크게 낮아질 수 있었습니다. 풍부한 숲 차원 덕분에 둘째 날 줄리안과 스테파니의 작업 속도는 빨라졌습니다. 손 쪽은 지붕이 완성되었습니다. 노아는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숲을 탐험하기로 했지만 끊임없이 달라붙는 곤충들 때문에 이동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그녀는 땅 위에서 타란툴라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정글에서 흔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꽤 큰 검이었고 구우면 향이 좋았습니다. 이상적인 음식은 아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귀중한 영양원이었습니다. 노아는 거미를 꼬치에 태워 구웠습니다. 맛은 고소했고 생각보다 먹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것을 나눠 첫 식사를 대신했습니다. 둘째 날 저녁, 줄리안 팀도 마침내 은신처를 완성했습니다. 아직 단순했지만 모기장이 제대로 기능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줄리안은 몸 상태가 조금 나아졌음을 느꼈습니다. 그와 스테파니의 목표는 식량 확보였습니다. 21일은 아직 멀었습니다. 안정적인 식량원이 없다면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습지를 수색했습니다. 스테파니는 개구리 한 마리를 발견했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줄리아는 큰 나무 주변을 살피다가 실수로 말벌집을 건드렸습니다. 다행히 재빨리 도망쳐 치명적인 상황은 피했지만 몇 군데 쏘였습니다. 팔과 이마가 부었고 무엇보다 칼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야생에서 팔이 없다는 것은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뜻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다시 돌아가 칼을 찾았고 다행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넷째 날, 손팀에 좋지 않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노아가 생리를 시작한 것입니다. 평범한 일이지만 야생에서는 거대한 시련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숲 한쪽으로 가 조용히 울었습니다. 무력감과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다섯째 날, 손은 노아가 매우 약해졌기에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엮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형 챗을 떠올렸습니다. 챗은 과거 이 생존 프로그램에 참가했지만 끝까지 버티지 못했습니다. 손은 형이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완수하기 위해 이 도전에 참가한 것입니다. 노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물고기 함정을 만들어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길 바랐습니다. 여섯째 날, 스테파니는 극심한 허기에 새벽에 깨어났습니다. 거의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오래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은신처 근처에서 도마뱀 한 마리를 발견했고 뜻밖에도 쉽게 잡았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단백질 보충에는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계속 살아갈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날 아침, 그들은 곧바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부어지는 대로 바로 먹는 것이었습니다. 줄리아는 오래 기다려온 식사에 큰 만족을 느꼈습니다. 바삭하고 향긋한 고기를 한 점도 남김없이 먹었습니다. 스테파니는 다리 부분을 먹었고 줄리아는 뼈까지 씹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식사는 한마디로 최고였습니다. 한편 노아는 아침 내내 분주히 움직여 물고기 함정을 완성하고 물에 설치했습니다. 일곱째 날, 노아는 제대로 된 음식을 오래 먹지 못했습니다. 매일 물 한 냄비를 끓여 연명했습니다. 함정을 확인했지만 예상대로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덟째 날, 노아는 다시 먹이를 찾으러 나섰습니다. 허기를 달래기 위해 파충류를 찾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뱀 한 마리를 발견하고 손을 불렀습니다. 손은 막대기로 뱀을 눌렀고 노아는 칼을 들고 다가갔습니다. 독사였기에 극도로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뱀은 갑자기 반격하며 도망쳤습니다. 손은 분노와 허탈함에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노아 역시 크게 실망했습니다. 눈앞에 먹잇감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손은 상황을 되짚으며 자신이 뱀에게 반격할 틈을 줬다고 자책했습니다. 오랫동안 주변을 수색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노아를 끌어안으며 조용히 위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홉째 날이 되자 하늘에는 검은 먹구름이 드리웠습니다. 거대한 폭우가 열대우림을 덮칠 기세였습니다. 지난 9일 동안 두 팀 모두 은신처를 거의 완성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만약 폭우가 쏟아진다면 모두 흠뻑 젖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손과 노아 쪽에는 비를 피할 공간이 있었지만 두 사람은 오히려 빗속에 나와 서로를 끌어안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줄기는 밤이 깊도록 멈추지 않았습니다. 줄리안의 은신처는 비록 단출했지만 의외로 빗물을 잘 막아냈습니다.
반면 송과 노아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몸을 움직이며 게임을 하듯 버텨야 했습니다. 열째 날, 두 팀은 합류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아직 제대로 된 사냥은 없었지만 그동안 약간의 단백질로 겨우 버텨온 상태였습니다. 출발 전, 소는 무언가라도 먹고 가기로 했습니다. 주변의 돌을 뒤집던 그는 작은 개구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 그것은 두꺼비였습니다. 열흘간 굶주린 상황에서 두꺼비라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생기자 노아는 몹시 기뻐했습니다. 소는 두꺼비를 꼬치에 꿰어 불에 직접 구웠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두 번째 단백질 식사였습니다. 노아는 매우 맛있게 먹으며 지금까지 먹어본 구이 중 가장 맛있다고 말했습니다. 뼈까지 바삭하게 구워졌습니다. 배고플 때의 한 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전날 밤, 스테파니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폭우는 그녀에게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줄리아는 장작을 패고 스테파니는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물을 마신 뒤 곧바로 합류 지점으로 출발할 예정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줄리안이 장작을 패다가 칼날이 미끄러지며 그의 손가락을 베고 만 것입니다. 상처는 꽤 깊었습니다. 의료진이 즉시 도착해 처치를 했습니다. 만약 줄리안이 중도 하차한다면 스테파니는 혼자서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의사는 봉합 대신 고정 붕대를 감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손 부상은 그의 노동력 절반을 잃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송과 노아는 지도를 확인하며 새로운 합류 지점을 파악했습니다. 그곳에 충분한 식량과 수원이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줄리안과 스테파니도 캠프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스테파니는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 전혀 움직이고 싶지 않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동료의 부상은 그녀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들은 쇠냄비 하나만 챙긴 채 길을 나섰습니다. 송과 노아는 기존 은신처를 완전히 해체하고 쓸 수 있는 모든 것을 챙겼습니다. 두 팀은 각자 숲을 가로질러 새로운 생존 지점을 향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의 정글은 뜨겁고 습기가 짙었습니다. 송과 노아는 짐이 많아 체력이 빠르게 소진되었습니다. 이번 합류에는 새로운 인원이 더해질 예정이었고 그것이 손이 품은 유일한 기대였습니다. 줄리안과 스테파니는 짐은 적었지만 거의 열흘간 제대로 먹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굶주림 속에서 장거리를 걷는 것은 극한의 고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버틴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정글에서의 3km는 평지 6km에 맞먹는 거리였습니다. 오전 10시에 출발했지만 오후 1시가 넘어도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손의 옛 캠프 위치까지 도달했습니다. 실제 거리는 멀지 않았지만 줄리안이 방향을 잘못 잡는 바람에 추가로 약 3km를 더 걸어야 했습니다. 이때 스테파니는 완전히 탈진했습니다. 그녀는 땅에 주저앉아 정신적으로 무너져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줄리아는 끊임없이 그녀를 설득하며 조금만 더 버티자고 다독였습니다. 한편 송과 노아는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넓은 수역이 펼쳐져 있었고 물고기를 잡을 가능성도 더 높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악어의 존재가 걱정이었습니다. 도착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는 크게 소리쳐 불렀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줄리안과 스테파니는 계속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야자수를 발견하자 거의 도착했음을 직감했습니다. 마침내 두 팀은 서로를 만났습니다. 새로운 동료의 존재에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줄리안은 낚싯바늘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손의 물고기 함정보다 훨씬 효율적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식량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네 사람은 새로운 은신처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두 여성은 물을 깃고 야자잎을 모았으며 나무를 자르는 힘든 일은 두 남성이 맡았습니다. 곧 골조가 완성되었고 모기장을 펼쳤습니다. 네 사람 모두 안에 누워보며 꽤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자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은신처는 충분히 견고하지 않았고 네 사람은 밤새 빗물에 젖어야 했습니다. 이는 평범한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혹독한 시련이었습니다. 12째 날, 소는 물고기 함정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물로 물고기를 건져보려 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결국 한나절이 지나 겨우 작은 물고기 몇 마리를 잡았고 각자 한 마리씩 돌아갈 정도였습니다. 살은 많지 않았지만 약간의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고기를 꼬치에 깨어 구웠고 모두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거의 매일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지만 성과는 드물었습니다. 15째 날, 손과 스테파니는 탐색 중 새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뿐이라 4명이 나누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손은 묽은 달걀 수프를 끓였습니다. 냄비 속을 바라보며 모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스테파니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19째 날, 손은 또다시 식량을 찾다가 나무 위에 새 둥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굶주림을 견디며 혹독한 자연과 싸워야 했습니다. 시간은 20째 날로 넘어갔습니다. 내일이면 철수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누구도 일할 기력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거의 3주에 가까운 굶주림과 갈증에 몸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나 손은 배고픔을 견딜 수 없어 계속해서 불을 피우고 물을 끓이며 버텼습니다. 스테파니가 장작을 주우러 갔다가 뜻밖에도 도마뱀 한 마리를 더 잡았습니다. 그것은 귀중한 단백질 공급원이었습니다. 4사람은 즉시 환호했습니다. 떠나기 직전 고기를 한 번 더 먹을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도마뱀 한 마리를 4사람이 나눠 먹었습니다. 각자 몇 점 되지 않았지만 모두가 무척 맛있게 먹었습니다. 21째 날, 오늘은 철수하는 날이었습니다. 4사람은 집결 지점까지 정글을 가로질러 4km를 걸어야 했습니다. 21일 동안 거의 굶주린 채 지낸 그들에게 4km의 정글 행군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걸음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철수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4사람 모두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구조 차량에 오르는 순간 도전은 끝났음을 의미했습니다. 각자는 $10만 상금을 받았습니다.